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학폭위의 조치를 받고 가해 관련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이제 심판을 준비한다면서 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거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해 관련 학생, 즉 가해 학생, 가해 관련 학생 그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회의록 확보하는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의록 꼭 확보한 상태에서 행정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거, 급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종국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청구하시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확인한 다음에 왜 그런 결론이 일어났는지, 그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가 뭔지, 그 다음에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아니면 학폭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주장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 관련 학생,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고, 없는데도 학폭의 조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은,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을 한 다음에 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목격 학생의 진술서가 있으면 목격 학생의 진술서,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뭐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 절차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제 적어놨지만, 주장해야 될 부분을 포괄적으로 적어놨지만 각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위 태양마다 주장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뭐가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포괄적으로 적어놨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우선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에서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하해 정도,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 정도, 하해 정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를 나온 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각 심각성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지속성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고의성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나는지, 반성정도, 하해 정도도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를 다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하해 정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도 포괄적으로 적어놨듯이 이것도 좀 다소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각 사안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각 학폭위에서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고려해서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이제 그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매우 높다고 했는데 거의 다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폭위의 조치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